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봄철 알레르기. 쉴 새 없이 나오는 콧물과 재채기는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심할 경우 호흡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봄은 공포의 대상이다.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각각 여러 장기마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눈에 나타나면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 그다음에 코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지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는 천식 이렇게 각각 다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한 환자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오염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도 급증하고 있다. 비염, 결막염, 천식까지 다양한 기관에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발이 잦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TV 닥터, 오늘은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기용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 다들 사계절 중에서 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진짜 그럴까요? 반면에 봄이 정말 싫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곽동원 저 선생님. 같은 사람이요. 이제 지금 부산에도 이미 벚꽃이 핀 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벚꽃놀이 가서 애초에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가려워서 품위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있으신 분들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네. TV 닥터에서는요, 봄철의 불청객이라고 하죠.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박찬선 교수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은 알레르기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없으시죠? 저는 예. 없어요. 일단 3분의 1은 있는 걸로. 미인을 그죠? 보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봄철을 맞아서 병원에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알레르기 질환은 원래 원인 물질이 노출되거나 네. 아쿠아인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네. 급격하게 증상이 발생하거나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봄이 되면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먼지나 황사 또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가지고 있던 알레르기 질환이 나빠져서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해마다 환절기마다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는 그게 감기가 아니고 알레르기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보면 봄만 되면 예. 이 마스크를 많죠, 쓰거나 많죠. 코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봄에 교수님? 생기니까 다들 네. 꽃가루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꽃가루가 주요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거 외에도 황사. 봄철에는 황사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원인이. 네. 그죠? 그리고 네. 호흡기 감염도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꽃가루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한데 예. 특히 봄에는 예. 나무 꽃가루가 주요한 원인 알레르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오리나무, 개합나무, 뭐 자작나무, 네. 또 삼나무 이런 아.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 또 예. 이렇게 중금속 물질들이 있다고 미세먼지. 하거든요. 또 올 텐데 저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자체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네. 또 다른 알레르겐하고 합쳐져서 음. 알레르기 반응을 더욱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활동이 많아지고 네. 이제 외출을 많이 그렇죠. 하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벌 알레르기 있으신 환자분들은 네네. 벌에 쏘여가지고 네.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죠. 예. 음. 근데 우리 네. 세 명 중에 네. 저만 있잖아요. 네. 제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 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곽동원 선생님처럼 네.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은 네. 몸에서 과연 무슨 어떤 일이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는지 걸까요?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알레르기란 말은 네. 이제 원래는 다른 반응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예. 정상과는 다른 반응.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분들은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네.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는 네. 그런 면역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네. 실제 이런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무해한 꽃가루나 뭐 먼지나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상과는 다르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 몸의 병적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원인 물질을 저희가 알레르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알레르기 체질 환자들은 그 알레르겐에 대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이 만들어진 면역 글로불린 E가 네. 면역 세포에 붙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는 감작 상태. 예. 그럴 때는 이제 들어와도 아무 증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원인 알레르겐이 들어오다 보면 네. 환자분의 이제 면역 기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네. 저 같은 경우는 면역이 네. 더 강해져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과하게 반응을 하기 그럼 때문에. 이것도 모르고 네. 뭐 면역을 더 강화시켜 주는 뭐 그런 조금 이상한 약들, 네. 건강식품들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꽤 많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면역을 키우면 알레르기 질환이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과하면서 불균형이 생기는 거라고 불균형. 불균형. 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체질을 개선시킨다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약물이나 또는 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알레르기 이렇게 체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원인을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 치료밖에는 없고요. 예, 예. 그거 외에 뭐 체질을 정말 없애서 알레르기 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른 물건을 살 땐 진짜 꼼꼼하게 막 그냥 뭐 따지잖아요. 덥석덥석 사죠. 근데 이제 몸에 좋다, 네. 뭐 체질을 바꾼다 이러면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사는 예.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애가 예. 힘들어하니까 또 부모 마음에 그러니까요.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술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말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내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시원하게 알아보죠. 네. 알레르기의 종류 알려주십시오. 뭐가 어떤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알레르기? 이게 네. 알레르기를 사실은 저희는 전신 질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각 장기마다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봄철에 제일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예.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생기면 알레르기 결막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막 예. 가렵고 네. 또 눈물이 나고 충혈이 되고 또 눈 안에 뭐가 이렇게 이물감이라고 하죠. 그런 예, 것들을 예.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코입니다. 알레르기 예. 비염. 그러면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이런 게 있고 많아요. 힘들어요. 예. 나 저거 환자잖아요, 저거. 예. 그리고 또 이제 기관지에 생기면 천식. 천식.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갑자기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예. 이거는 전신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은 한 환자에서 하나씩만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실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와, 그럼 진짜 또- 힘들겠네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아토피 피부염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그 동물의 털 때문에 네. 느끼는 분들도 또 네. 많다고 많죠.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식품 알레르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만 있다가 네. 나중에 커가면서 천식, 네. 모세기관지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천식을 앓고 있다가 이렇게 비염, 그래서 병이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처럼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행진. 하는 말도 알레르기 합니다. 행진. 네. 예. 그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설명. 이거는 네. 사실 소아과 책에서 나오는 아주 네.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예. 이제 영세 아토피 소인이라는 거는 아이가 타고난다는 뜻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참 이유식을 먹을 시기가 아. 6개월 전후인데 예.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뭐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네네. 설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나아지는데 한 두세 경 되면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죠. 예. 개관지염을 같이 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낸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또 일부 아이는 좋아지지만 더 나머지 아이들은 실제 그게 천식이나 비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뭐 네. 조금 막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이 질환이 음. 일상에 끼치는 영향. 네.
예, 굉장히 네.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사실은 네네. 알레르기 질환으로 뭐 죽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예. 굉장히 드물죠. 예.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는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염 환자분들은 이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럼 이제 특히 소아나 또는 청소년들이 유난히 비염이 많은데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습니다. 또 공부할 때 집중도 안 되고 아, 그러면서 네. 학업에도 영향이 있다 네.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 예. 천식 환자들은 숨이 차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네. 또는 운동을 할 때 예. 그것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체육 시간에 못 나가고 예. 이렇게 벤치에 그냥 이렇게 계속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앉아서. 애들도 있고 예. 계속 또 이거 불어야 되니까. 박동 선생님,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박동 선생님 그 예쁜 공주님? 아, 내가 지금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니, 아빠가 예. 있으니까. 아빠를 닮아서 아토피가 저는 닮았다고 생각해요. 예. 유전돼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제 네. 잘못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유전적인 부분도 꽤 크거든요. 네. 아까 앞서 알레르기 소인이 있으면 네. 왜 면역 글로불린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조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이가 75%, 4명 중에 3명은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지금 거고.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네, 있죠. 그리고 네. 만약에 예.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 분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하면 예. 아이 2명 중에 1명은 오할이네요. 알레르기 예. 질환을 갖고. 근데 이제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되는 게요. 네네. 이게 유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네. 실제 아이가 증상이 안 생기는 아이도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이게 무슨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아. 없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두 분 다 없으세요. 근데 저는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거 꼭 유전된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봄철 불청객이라고 하죠. 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박찬선 교수님과 함께 얘기 네.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검사 어떤 병원에 검사를 가시면 하는지. 예, 어떤 자, 검사를 병원을 이제 하는지. 도착했어요. 갔어요. 네. 어떤 검사를 받습니까? 예.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느냐 그렇죠. 원인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원인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피부 시험이 있고 예. 하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사실 피부 시험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검사이고요. 예. 이거는 등이나 팔에다가 어. 이렇게 조금씩 항원을 떨어뜨립니다. 알레르겐을 떨어뜨리고 네. 바늘로 살짝 찔러가지고 예. 반응을 보는 검사인데요. 음. 이제 환자분들이 바늘로 찔린다 그러면 되게 아파요? 무서워하시거든요. 놀라거나. 근데 실제 이건 찌르는 건 아니고요. 예, 예. 피부를 살짝 들어 올리는 아. 것처럼 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좋은 점은 이게 검사 결과가 한 20분 정도면 나오고요. 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 환자들이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등에다 이렇게 피부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겠죠. 혈액 네. 검사로 그 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각 질환은요 검사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예. 이게 비내시경이라고 해서 코 안 내시경을 들여다 보면 예.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예. 또 축농증이 이제 동반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요. 예. 또 코에 있는 그 콧물을 도마를 해가지고 네, 네. 검사하기도 합니다. 예. 또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폐기능 검사. 아, 예. 그리고 폐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분이 기관지 천식이 있는지 없는지 유발 시험을 해서도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어. 시행해 볼 수 오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다양하죠. 그렇죠. 저렇게 네. 검사를 하시면 이제 치료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이제 치료. 네? 네. 예,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환경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크고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본인이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을 최대한 회피하고 조심하면 이제 가능한 털고 거죠. 청소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 약물 치료. 예. 네. 약물 치료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약을 오랫동안 계속 먹어도 되느냐, 이제 예.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네. 예. 대부분의 알레르기 치료제들은 장기적으로 사용이
사용해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 치료가 있는데요. 네. 이 면역 치료는 뭐냐면 예. 원인 알레르겐을 이제 알았잖아요. 네. 그 원인 알레르겐을 환자의 몸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우리의 면역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원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치료 방법 세 가지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첫째, 환경, 환경 관리. 예. 둘째, 약물 쓰는 거, 셋째. 면역 치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자, 이제 네.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예.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예. 이렇게 면역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나요? 불치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 진짜요? 예,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실제로 이게 낫기는 참 어려운 병은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쓰면 또 금방 좋아지고, 예. 근데 이제 약을 끊으면 또 바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치병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 다른 당뇨나 또는 고혈압처럼 이걸 만성 질환으로 보는 거는 맞고요. 예. 그래서 꾸준히 그 대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치료가 최근에는 굉장히 환자분들도 이제 궁금증이 많고 많이 오시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반응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근본적인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약물을 들어도 환자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예. 또는 아무리 해도 그 원인 항원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렇죠. 환자도 이걸 좀 근본적으로 예. 치료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네. 교수님은 환자를 계속 쭉 보실 거니까 네.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인 이렇게 되면 네. 점점 자라나가면서 아토피나 뭐 알레르기 질환들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나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소아 알레르기 경우에는 꽤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네, 네. 그게 참 다행한 일이기는 예.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소아를 많이 보지는 않는 내과지만 보통 저희가 한 50% 이상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야호! 그렇군요. 아니, 너무 좋아하는군요. 그 대신, 쌀이라도. 예. 그 대신 예. 이제 없어진다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아, 아기가 물론이죠. 힘들어하니까 계속 예.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변에서 소식이네. 예. 예,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예. 주로 예. 젊은 여성이나 예. 청소년들이 많아요. 네. 어르신들도 알레르기 이 질환자들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 네, 저는 사실 성인을 보는 내과라서 예, 예. 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르신들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좀 재밌는 것은 얼마 예. 전에 70대 예, 할머니 오셨는데 소고기 알레르기가 생기신 거예요. 없던 알레르기가 없던 새로 생기신 알레르기가 거예요? 생기신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천식은 특히 소아 때 생겼다가 이제 20대, 30대 되면서 더 떨어지고요. 네. 네. 그러나 60대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확 올라가는 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도 알레르기 그렇군요. 질환이 없다 또는 드물다 하고 할 수는 예. 없습니다. 근데 앞에 예.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네.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죠? 알레르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더 커지는 건지 아니면 뭐 조선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 예. 그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건지.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다.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유전적인 부분은 사실 유전자가 조선시대 때 있으셨던 저희 조상하고 예. 저희하고 뭐 되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맞고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미세먼지, 네. 또 예. 환경, 예. 또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꽃가루도 좀 더 많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예. 최근에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TV 닥터는 이 봄철 불청객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검사 방법, 또 뭐 원인이라든지 또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곽동훈 선생님처럼 네. 예,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직접 만나서 얼마나 힘든지 아유, 직접 한번 얘기 힘드시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보통 계절 바뀐 환절기 때, 특히나 봄철 꽃가루 많이 날리는 봄철에 그런 뭐 기침이라든지 콧물, 뭐 재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제일 증상이 심할 때는 또 언제세요?
보통 일상생활했을 때는 특히 청소할 때나 옷 갈아입고 그 진짜 생활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곳에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 보통 재채기나 콧물 그런 게 계속 한 10분 이상씩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휴지를 꼭 끼고 청소하는 많은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또 다른 점을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사람을 대인관계를 가질 때도 항상 장소 같은 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고요. 먼지가 많이 나는 데는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좀 소극적이게 되기도 하고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였었죠. 아, 정말 힘들겠네요. 그죠? 네. 젊은 분들인데 네. 데이트할 때도 힘들어요. 아리따운 여성분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콧물 흘리고 재채기 계속 해봐요. 데이트가 그러니까요. 제대로 되겠나? 예, 요즘 뭐 그런 그 약품 광고도 보면 예, 맞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저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시지만 네. 본인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예, 예. 알레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관리하고 예. 본인이 이제 악화 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음. 얼만큼 많이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예, 증상이 크게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네. 그것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네.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신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고요. 예. 진먼지 진드기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이제 카페트나 또는 뭐 천소파, 커튼 이런 우리 몸에 각질이 떨어지는 예. 그런 데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은 없애고 음. 또 중요한 게 침구류를 음.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참 안 좋습니다. 그래요? 비염이나 천식 환자분들이 예.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실제 증상도 굉장히 나빠지지만 약을 써도 약물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은요? 술은 네.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 과음은 좋지 한잔 할까요? 않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약을 드시잖아요. 예, 예. 약을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그럼요. 것은 예, 좋지 예.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릎은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면 네네. 천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손을 자주 씻으시고 또 천식 환자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저희가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좀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특히 더 신경 네. 많이 써서 청소 자주 하고 환기 맞아요. 자주 네. 하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예. 에이, 다른 질환도 그렇겠지만 알레르기 질환 예. 환자분들은 예. 육체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나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기간을 앞뒀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 증상이 갑자기 나빠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스스로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 내용 중에서 절대로 곽동원 선생님 보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 자, 만약에 방치를 하게 방치하면 되면 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합병증이 막 생기나요?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죽어요? 예. 자, 방치가 된다면 합병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증상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치료를 잘 못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축농증, 예. 또 이제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 중이에요. 또 이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냄새가 나중에 안 난다 하시거든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네. 비염이 심해지니까 냄새를 못 맡아서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끼시더라고요. 예, 특히 그죠? 주부들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네. 간을 못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죠? 코 막혀 보셨죠? 코 막히시면 네. 음식 맛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애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많이 쉬거든요. 네, 그렇죠. 코가 막히니까 그러면 얼굴형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서 아. 치열이 좀 잘 안 맞는 예, 예. 입 벌리고 자는 바람에. 예, 예. 아,
그렇게 되기도 해서 이제 이걸 그냥 두기에는 방치하면 안 좀 된다는 위험하죠.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리고 또 천식은 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어서 예. 염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기관지 벽이 두꺼워진 기도 개형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가 참 잘 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되면 폐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죠. 예. 이게 뭐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내버려두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집집마다 거의 아이들 때문에 혹은 이제 아이 없는 집에서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그럼요. 예, 키우시잖아요. 예, 예. 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모든 알레르기 질환 환자한테 키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안 키우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검사를 해서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양성 나오시는 분들은요. 네. 안 키우시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네.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제 좋아는 집니다만 예. 그 옆에다가 이제 원인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점점 심해지고 또 비염 환자가 천식이 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키우지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연구를 하면 네. 아주 어릴 때 동물을 키우면 오히려 알레르기가 예방된다. 이런 어릴 때부터 노출을 시키면 그렇죠. 아예. 어. 아주 아기 그래요? 때나 네. 뭐 이러면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그게 결론이 딱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알레르기 질환 환자분들 특히 원인 알레르기가 개하고 고양이인 경우는 안 키우시는 게 좋고요. 예. 근데 이제 꼭 그렇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하면 환자들 놀라거든요. 예. 뭐 강아지를 버리냐, 뭐 고양이를 죽이냐. 예, 예. 그래서 정말로 키우셔야 된다면 이제 몇 가지 지켜주시면 좋을 것이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동물들을 침대나 이제 방 안으로 들이지 예. 않도록 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주 씻겨주시면 씻겨야 좋습니다. 돼요. 예. 주 1회 이상 네네. 목욕을 시키시고 또 강아지의 방석, 예. 또 옷 이런 것들도 자주 세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헤파 필터라고 해서 이제 특수한 필터가 있죠. 있는 네.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예. 하시는 게 예.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알레르기 내과 의사 입장으로는 네.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조금은 더 낫습니다. 왜요? 그래요? 예, 이 고양이 항원은요. 예. 원래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알레르기 맞아요. 질환을 일으킬 때 항원성이라고 그래서 네네. 더 잘 일으키는 것, 좀 덜 일으키는 것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고양이 항원은 항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붙어 있기를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키우지를 않아도 그 네. 집에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그 항원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그래.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예. 조카가 집에 예. 놀러 왔다가 네. 얼굴이 뒤집어졌어. 어.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왜 네. 이렇게 반려동물을 들이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가 뭐 몇 달 지나야 생긴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까? 있던데. 예,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면역 기능이 알레르기가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감작 상태라고 그래서요. 예. 한동안은 증상이 없으세요. 예. 아. 예민하긴 하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가 예, 예. 계속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제 점점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키우다 보면 생긴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아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알레르기 비염하고요. 감기하고 저는 옆에서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예. 네,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있기 때문에 감기를 난 달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예. 뭐가 어떻게 다르죠? 저는 혼동하기 쉽던데요, 교수님. 저도 사실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증상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저희가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아,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보통 나는지 안 열이 나는지. 나지 않죠. 예. 근데 네네. 감기는 이제 열도 나고 몸도 쑤시고 아프고 이런 전신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증상의 지속 기간이고 반복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왜 코감기 달고 산다 하셨잖아요. 예, 예. 예. 보통 감기는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데 네네. 알레르기 비염이 되면 뭐 2주 또는 아. 봄철 내내, 가을철 내내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예, 예. 또 계절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다. 이렇게 좀 의심해 보시는 게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증상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 감기는 보통 이제 찐득찐득하니 누런 콧물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네. 알레르기 비염은 아주 맑은 콧물, 그러니까 눈물 같은 아, 맑은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되게 많이 가려워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눈도 가렵고 코도 가렵고 뭐 입천장, 귀까지 가렵다. 그리고 결막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약간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력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가족이나 또는 주변 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비염일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좀 더 높겠습니다. 아, 이제 구별이 될 것 같죠, 그죠? 알아듣기 쉽게 예,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 약을 조금 오래 먹게 되거나 네. 뭐 이렇게 바르는 약, 뭐 먹는 약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네. 아이들 그렇죠. 오래 네. 써도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 스테로이드라는 약 자체는 부작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대신 저희가 맨날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은요. 먹거나 또는 주사로 맞거나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는 확실하게 부작용이 많고 심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아토피 때 알레르기 질환에 쓰는 뭐 피부에 바른다던가 아니면 코에다가 뿌리는 것 네. 천식 환자들은 이제 들이마시는 흡입기를 쓰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용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 따라서 장기간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 크게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 스테로이드를 아끼고 안 쓴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들 합병증,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질환이 나빠지면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고 그건 치료가 더 힘들기 때문에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봄철을 맞아서 이 말 못할 그죠? 예, 고민입니다. 이 알레르기. 그 겪어보지 않으세요? 그 부부간에도 네. 자꾸 싸워요. 몰라요. 그 상대가 제가 이해를 얼마나 힘든지. 못하니까. 자꾸 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예,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최만수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 닥터의 밥상입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맛도 좋고 봄철 알레르기에도 좋은 브로콜리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브로콜리를 마디마디 떼어줍니다. 노란 꽃피망도 사각으로 썰어주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재료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줍니다. 마늘, 유자청, 식초 등을 간 소스를 넣고요. 골고루 버무려주면 봄철 알레르기에 좋은 브로콜리 샐러드 완성! 이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이거 자주 먹으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신이 준 음식이라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요. 이거 의사들이 들으면 제일 싫어할 소리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렇고 이 피망들은 피망하고 같이 피망들은 기운을 나쁜 기운들을 밑으로 내려주는 작용을 하고 이 올리브 같은 경우는 어쩌면 올리브 같은 경우는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나쁜 게 들어와도 내 몸에서 속을 편안하게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면 헛일이거든. 쌓여있는 도끼를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이 올리브하고 같이 섞이면 여기서는 배출을 하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더구나 여기다 유자 향기가 아주 살아가지고 정신이 왔다 확 돌아가서 모든 기운이 싹 도는 오늘 음식입니다. 자, 브로콜리 샐러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컬러풀하고 봄이 막 느껴지는 근데 저는 음식이네.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브로콜리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그럼 못 먹는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브로콜리 알레르기? 어떻습니까? 예. 네.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은 없고요. 예. 아, 그래요? 굉장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네.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면 음식 알레르기 중에 제일 흔한 것들이 뭐 어떤 그래요. 어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있어요? 예. 이게 음식 알레르기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 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게 우유, 음. 계란,
우유 계란.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좋아지고요. 네. 성인에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땅콩, 견과류, 예. 네네. 그다음에 밀가루, 예. 그다음에 새우, 해산물.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메밀 알레르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막국수 못 먹겠네요. 예, 그분들은 막국수 먹다가 쇼크 생겨가지고 우와, 네. 그 정도예요? 예, 웃을 일은 아니지만 예, 진짜 예.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국수 알레르기가 있구나. 강원도 아니 쪽에는 메밀 그- 알레르기. 메밀. 네. 예. 아, 이것도 새로운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요. 네. 과일 알레르기. 왜 먹으면 간질간질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복숭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복숭아, 네. 사과, 네. 뭐 자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키위 이런 네. 것들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꽃가루 알레르기하고 이 과일 알레르기가 교차 반응을 나타내서 그러는 거라서요. 예. 이제 말 그대로 과일을 꽃가루로 느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각한 반응은 안 생기고 근데 어릴 때는 이렇게 뭐 복숭아 알레르기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먹어보니까 이제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알겠습니까? 알레르기 질환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예,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가 커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 그 음식을 회피하면 예. 이제 좋아지기도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알레르기 환자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예.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짚어드리기가 좀 그런 게 네.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궁금해하시고. 근데 예, 예. 실상 어떤 특정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좋다기보다는 네. 균형 잡힌 음식 그리고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음식은 드시는 게 안 좋죠. 예. 그리고 천식이나 또는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일부가 예. 어떤 특정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예.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 예, 예. 이제 그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추천을 조금 하라 하시면 요즘에 이제 비타민 D 네. 하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제제가 예. 이런 면역 반응하고 알레르기 질환에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아, 먹어서 연구들이 도움이 있거든요.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추천은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피하는 거 뭐 이런 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팁을 주시면 좋겠어서 네. 어떤 거 하라고 좀 예방 수칙 같은 거를 아, 말씀해 예방할 수 있는 주시면 방법?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봄철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원인 알레르기를 피하는 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맑은 날에 특히나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아무래도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거나 예, 예.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한 마스크. 상태로 하시는 게 네.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몸이나 이제 묻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최대한 털어내고 네. 또 세수하고 양치하고 해서 최대한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기를 한다고 창문을 다들 이렇게 열어 놓으시는데요. 아, 예. 예. 창문을 열게 되면 꽃가루가 집 안으로 또 들어오는 들어오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는 창문을 닫아두고 지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가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은 예. 본인이 계절을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절이 되기 전에 네. 미리 치료제를 쓰게 되면 아. 훨씬 더 편하게 또 증상이 없이 지내실 수 미리 약을 있습니다. 드신단 말이죠. 그쵸. 아, 그러네. 그렇죠. 이제 예방법까지 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알레르기 질환 많은 도움이 되셨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부탁 말씀 있다면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이렇게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불편함을 참고 지내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봄철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네. 이 알레르기 질환. 오늘 이 알레르기 질환.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알레르기 내과의 박찬선 교수님과 함께 네.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속이 곽동원 선생님을 시원해졌어요.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고.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3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출근길에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회사에 오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요 네.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룰루랄라 학교에 병아리 가는 같아, 모습을 병아리 볼 같아.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맘때쯤이면 내 짝꿍은 과연 누가 될지 우리 선생님은 누굴지 막 궁금해서 설렜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학교 가고 싶으셨군요. 공부 잘하셨나 보다. 저는 밀린 방학 숙제하느라고 정말 싫었던 기억만 있는데 새 학기가 되면 여전히도 요즘 아이들도 불편하거나 어색해서 이 네. 병명도 있다고 해요.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갈 때만 되면 머리도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새학기 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하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린 마음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은 고민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겠죠. 네. 그래서 TV 닥터 우리 저번 시간에는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오늘은 새학기 시작 피부 고민의 끝이란 주제를 가지고 황성환 피부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실제로요. 우리 아이들이 이 피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출부에 생기는 피부 질환은 그 질환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도 네. 일단 대인관계라든지 본인의 그런 이미지 형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대부분의 피부 질환이 이렇게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 질환은 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 옮을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인식도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미숙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호기심을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놀려대거나 해서 피해자인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네. 여드름도 나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반 이상이 화장을 한다. 진짜로 왜 화장품 가게에 보면은 학생들이 교복 입고 사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7, 80%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선생님? 청소년들 피부에 이 화장품, 특히 여드름 피부에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사실 비비크림이라든지 CC크림, 컨실러 등이 네. 이렇게 피부를 가리고 이런 트러블을 가리고 그리고 피부를 보완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이것을 바르게 되면 모공을 막고 이거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여드름 피부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를 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에 예. 맞는 이렇게 모공을 막지 않는 예. 좀 순한 그런 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제가 제 딸을 대신해서 상담을 선생님께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네. 있다고 치면 여학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화장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실 본인의 피부 타입이랑 예. 또 기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드름이라든지 또 접촉 피부염을 자주 유발하는 피부인지 네.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지 어느 나이대 이런 이 정도가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비크림까지는 괜찮다, 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이 없고 흔히 뭐 일반적인 화장에서 그런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예. 피부라면 예. 비비크림이나 CC크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디서 사느냐고 하면 길거리에 있는 약간 그 중저가 브랜드들 네, 요즘 네. 많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사더란 말이죠. 네. 그런 거 괜찮을까요?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런 피부에 대한 그런 자극 검사를 다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뭐 백화점에서 사냐, 로드샵에서 사냐 그거에 따른 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괜찮다. 네. 그러니까 피부가 좀 괜찮으면 어느 정도의 화장은 괜찮대. 좀 세정, 클렌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겠죠, 선생님? 선크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피부 질환,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 질환, 여드름 같은 경우도 네. 선크림 자체가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이유가 햇빛 자체가 이런 질환들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실내에서도 자외선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연고를 발랐다 하더라도 그 위에 선크림을 한 번 더 겹쳐서 바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드름 연고들이 예. 그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햇빛에 이렇게
좀 강하지 않은 햇빛에 네. 예민하게 성분이 반응하는 것들이라서 예. 대부분 여드름 용구는 밤에 바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 바르기 때문에 어차피 밤에 바른 것이 그 심야 시간 동안 피부에다 흡수가 될 것이고 네. 아침에 세안을 한 이후에 네. 다시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아. 크게 뭐 서로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 아, 같습니다. 바르는 시기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보면 네. 저 여드름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딱히 뭐 여드름 치료를 특히 남자아이들이 치료를 받거나 하던 시기가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네.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놔두면 낫는 거 아닌가? 어때요, 선생님? 여드름은 사실 발생하는데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네. 일단 나이가 사춘기에 들었다에 따라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그 표피에 그런 각화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모공을 막고 균이 번식하면서 그 부위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뭐 농포성 병변이나 화농성 병변 혹은 결절까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예. 여드름 자체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것이 맞고요. 예. 근데 이 여드름들이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흉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드름이 심한데 여드름에 대한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예. 얼굴이 이렇게 곰보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 귤껍질 같은 피부처럼 네네. 이렇게 흉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다른 흉터랑은 다르게 사실 치료에도 반응이 좀 좋지 않은 편이고 네. 또 치료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 네. 그리고 통증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네. 여드름이 있을 때 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그렇군요. 좋다. 아,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피부과를 가면은 확실히 피부과 약을 먹으면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피부과 약이 독하고 이제 내성이 생겨서 먹다 보면 나중에 듣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끊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도 환자들에게 피부과 약이 독하지 않냐는 질문은 되게 많이 받는데요. 예. 하루에 보통 진료받아도 한 10명 이상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피부과 약을 보면 사실 다른 과 약은 이런 생명하고 연관성이 많고 또 사실 환자의 상태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예. 보통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예. 컴플레인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 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그 상황에 그리고 환자의 그런 환자의 질병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리고 이런 환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한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여드름 말고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여드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집집마다 요즘 그 여드름 짜는 기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 네, 동그란 거요? 네, 많이 팔거든요. 네네. 집에서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아서 직접 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선생님 보시기에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물론 그냥 예전엔처럼 손으로 짜거나 예. 그냥 소독하지 않고 면봉으로 짜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그나마 볼 수는 나은데.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여드름 중에서도 잘라야 되는 병변이 있고요. 짧지 말아야 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험 많은 피부과 의사의 그 진료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짧지 말아야 할 병변. 짧면 염증이 심하게 생기거나 짧고 나서 흉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병변이면 네. 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라도 났을 때 피부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좋으시겠죠? 제 생각은 일단 병변 자체가 개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개수가 얼마 많지 않은 병변이면 연고제제나 이런 바르는 걸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개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또 짤고 또 먹는 약을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을 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로 달려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 피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접하는 그런 이런 기존의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자외선 노출도 많아지면서 여러 질환들이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또 뭐 이런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개도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질환들이 악화돼서 오는 경우를 종종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있던 게 심해진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없던 것도 그런 것들하고 이런 접촉감에 따라서 생겨서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사막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들도 봄에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뭐 계절별 유병률을 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꾸준하게 둘 다 오는 질환들이라서요. 예. 보통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뭐 환자나 보호자들의 예. 많이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예, 사마귀가 주변에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게 병이냐, 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연스럽게 낫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마귀 어떤가요? 일부는 그렇고 대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마귀가 발생하는 이유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바이러스. 예, 네.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 나누어지는데 네. 일부 타입은 이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피부과에서 보는 질환에서는 이 사마귀를 발생시키는데 네. 이것 자체가 면역 체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면역력이 좀 더 개선되게 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 실제로 교과서상에서 보면 예.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물사마귀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하는데 네.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아, 많은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아이가 사마귀 병변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저라면 꼭 치료를 시킬 것 같습니다. 치료가 꼭 사마귀는 필요한 질환이다.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마귀가 뭐 손등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그란 그게 사마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마귀가 바이러스성 질환이면 좀 전염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자기 몸에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전파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 몸에서 타인으로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 소화- 몸에서도 번질 예, 수 있고 맞습니다. 내가 네. 옮길 수도 있다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소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거기를 긁을 것 이렇게 같아요. 긁거나 건드리기 때문에 예. 한 손에 있던 게 다른 부위의 손이나 그리고 발에 있던 게 손이나 이런 식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네. 사마귀랑 티눈이랑 티눈. 네, 티눈이랑 네. 이게 모양 참 헷갈리거든요. 좀 동그래가지고.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둘은 생기는 이유 자체가 다른데요. 티눈은 계속되는 압박에 의해서 이런 장기적인 그런 생활 습관의 누적, 네. 걷는 예. 습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사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누주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생기는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예. 생기는 모양 자체를 보시면요. 예. 이렇게 튀어 오른 모양으로 이렇게 네. 생기고 사마귀는 자세히 보면은 이 점점점 찍힌 것들이 관찰이 네. 됩니다. 이것들이 혈관 조직이고요. 네. 그리고 티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튀어 오른 모양은 비슷한데 네. 울퉁불퉁함이 보통 사마귀보다 조금 덜한 형태를 보이고요. 예. 그리고 가운데 이런 동그란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예.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사마귀가 이렇게 발뿐만 아니라 뭐 손이나 아니면 얼굴에 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이 사마귀의 진단은 어떻게 하시죠? 사마귀는 유관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것 자체를 조직 검사를 하거나 뭐 세포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표면이 보통 정상 피부에 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피부 결이 좀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혈관들이 점점점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네.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은 일단 예. 그 일반적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피부과 의원을 찾아서 예.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발 사진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 많이 확대를 하면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저렇게 발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저는 아프다고 하면 티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사마귀 자체도 그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에 걸을 때 그 부위가 압박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티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네. 부위로는 구별할 수가 없고 통증은 티눈에서 더 이렇게 통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예, 예. 사마귀도 통증을 동반할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있군요. 또 중요한 것은 사마귀와 티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하.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꼭 들러야 해요. 그래서 네. 저런 게 발이나 어디에서 생기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손으로 뜯거나 아니면 손톱깎이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뒤에 이 사마귀의 조직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것은 실제 사마귀 부위를 떼서 현미경으로 촬영할 것인데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보면 피부 겉에 이런 층뿐만 아니고 피부
병변들이 이렇게 속층까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이 발바닥 등 압력을 받는 부위에 발생하는 사마귀 병변은 이 깊이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치료로도 수차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손톱깎이로 한 번 제거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또 손톱깎이를 만약 그 손톱깎이를 가족이 사용하게 되면 예. 가족도 이 사마귀를 옮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뜯을 때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마귀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보시면은 뭐 뜯어서 피가 났다고 다 사마귀는 아니고요. 예. 아까 보여드린 현미경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사마귀 자체가 이렇게 피부 밑에 네.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증식되는 예. 그런 어.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피부 병면보다는 뜯었을 때 피가 날 가능성은 더 높긴 합니다. 그럼 사마귀는 우선 이제 환자가 마음대로 잘라내면 안 되고 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치료 시에는 병변이 몇 개인지 또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네. 또 환자가 병원을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 뭐 환자의 나이대나 뭐 수능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치료 방법은 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살리실릭산이나 네. 레티노이드 혹은 이 5-FU라는 성분이 일부 섞인 네. 제제로 할 수도 있고 저게 바르는 연고처럼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제제들은 병원을 자주 내원할 필요가 없고 네.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액화질소가스를 뿌려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냉동 치료 같은 경우는 효과도 좋은 편이지만 자주 방문해야 되고 또 치료 후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보시면은 네. 블레오마이시라는 성분으로 주사를 하거나 네. 또 뭐 CO2나 어비움약을 레이저로 깎아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예. 보통 적은 치료 횟수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예. 치료 후까지 회복 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네. 또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정답이는 없는 것 같고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될 점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 개개인이 선생님 그냥 여러 번 오기 싫어요.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치료가 제일 좋은가요? 아무래도 한 번에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있는 주사와 레이저 치료가 되겠는데요. 예. 근데 이것들도 한 번 했다고 바로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보다는 횟수가 좀 더 적다. 이 정도로 환자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픈 건 어때요? 통증은 어때요? 통증은 레이저. 횟수가 적을수록 어. 통증은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더 횟수가 강해진다. 적을수록. 예, 아무래도 저희가 뭐 국소 마취, 예. 바르는 마취제나 예. 주사하는 마취제를 시행하고 하는데요. 예. 아까 조직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 병변 깊이가 꽤 있기 때문에 얇게 깎아서는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두께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치료 전후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손톱 주변을 이렇게 사마귀가 침범해서 이렇게 손톱 변형까지 발생한 경우인데요. 네. 이 변형이 심하면은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해서 손톱 모양이 계속 이상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환자는 그 정도가 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능동요법으로 치료를 해서 예. 사마귀는 제거되고 예. 손톱도 비교적 정상적인 모양으로 회복된 다시 손톱이 케이스입니다. 자라난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냉동 치료로 이렇게 치료가 된 사례이긴 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부위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꼭 진료 후에 이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니지만 네. 여성분 손끝이 저렇다고 하면 볼 때마다 그러게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말고 사마귀 치료를 얼른 초기에 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귀나 티눈은 우리가 그냥 쉽게 봐 넘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마귀 티눈 지나가서 아토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계절 때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선생님, 아토피는 어떤 병인가요? 아토피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습진성 질환입니다. 네. 흔히 2, 3개월 이후부터 양볼이 붉어지고 2세 이후에는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네. 또 이후에는 그 사춘기나 성인에서는 얼굴이나 목 부위에 이렇게 다양하게 피부 병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참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네. 이렇게 대개 유전학적 소인이나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피부 보호막 이상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외부 악화 요인으로는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털,
네. 꽃가루 등에서 환경적인 인자나 음식물이나 또는 접촉이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들 요즘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겠군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적 소위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 중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로? 대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 보통 2명 중에 1명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하시면 예. 한 20%에서 한 30% 내외 정도 부인의 그 자녀에게도 유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탓이 맞군요. 그죠? 근데 되게 요즘은 유병률이 되게 다양하게 또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40% 정도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명 중에 1명이 있는 질환이고 또 네. 생명에 영향성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부모님 탓으로 돌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주변에 제 아이도 아토피 어릴 때 겪었었던 것 같은데 워낙 많아서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이런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려움증과 이런 악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피부가 더 거칠어지고 네. 또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또 남게 되고 또 본인도 사회생활이나 대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다른 피부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적으로 피부가 좋대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예. 악화되었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되게 습진이 심해가지고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이 동반되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병원을 찾아와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것 자체는 생명이나 그런 다른 장기의 이상과 상관없다고 해도 네. 되게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네. 보통 본인이 많이 불편하고 가렵고 또 병변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흉터나 또 그런 색소 침착을 적게 남기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는 그런 아토피인데 워낙 피부 질환이 많다 보니까요. 이 아토피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내려요?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이 진단 기준에 의해서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 제시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의 주 기준과 이런 부기준들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주 소견은 가려움증 그리고 2세 이하와 2세 이상에서의 특징적인 병평과 형태와 분포 그리고 아토피 질환의 가거력이나 가족력이라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2개 이상 혹은 부소견의 이런 14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을 만족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아토피 많네요.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소위 이럴 때는 아토피 경향이 있단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쭉 볼까요? 건조하고 백색 비강지는 뭐예요? 백색 비강지는 얼굴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우리 어릴 때 보면 버짐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인데요. 튼다, 네. 살이 튼다 살이 좀 이런 거요? 틀면서 예. 하얗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토피가 생기면 눈 주위 피부가 좀 어두워지나 봐요. 맞습니다. 눈 주변에 습진이 생기고 눈 주변에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이 부위를 이렇게 긁고 손대기 때문에 예. 마찰로 인해서 주변에 염증성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귀 주위. 두피의 인설 저건 비듬처럼 오해를 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부르는 예. 소위 말하는 두피에 있는 비듬이 많이 동반되는 건데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의 비특이적 피부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다르죠? 손발의 비특이적 피부염은 보통 손습진을 말합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손습진이 손바닥 쪽에 이렇게 물집이나 이런 껍질이 일어나는 것에 반해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손습진은 손등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발에 비특이적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예.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 하나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이름 하나 나왔습니다. 백색 피부 묘기증. 피부가 무슨 묘기를 부리나요? 피부 묘기증이라 하는 말은 네. 일반적으로 보통 긁었을 때 이렇게
색 글자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올라오는 이렇게 걸. 한번 볼펜 같은 예, 걸로 이렇게 맞습니다. 한번 자극을 줘보면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맞습니다. 피부에서. 예, 네. 예. 그런 것을 경우를 우리 피부 묘기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이렇게 끓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 변화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부소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아토피가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었네요. 이걸 보시고 이제 피부과에 방문을 하셔서 아토피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아토피 환자들이 어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소아에서는 한 10에서 20%, 또 성인에서는 1에서 한 3% 정도로 유병률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예. 실내로 어떤 보고에서는 40%까지도 유병률이 보고되는 사례도 있고요. 40%. 네네네. 실제로 최근에 부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네. 12.8%로 네. 유병률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유병률 증가 원인으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핵가족화로 따른 주거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서구화된 생활 방식, 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등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병률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아토피가 보면요. 아니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렇죠. 오락가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님들도 좀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거든요. 아토피 정말 완치는 불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성인에 따른 성인과 소아의 유병률 차이를 보면 네. 소아에서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소아에서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70에서 한 90% 정도는 소아에서 성인이 되면서 호전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은 20세를 넘어가면서 예. 대부분 다 호전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세요. 안심이 안 돼요. 한 70에서 한 90%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나이가 먹으면 보통- 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를 본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지냈던 그런 아토피 하나에 있어서 좀 꾸준히 관리를 예. 했을 때 네, 그렇게 제시대가 되고 있고 네. 야. 실제로 이것 자체가 뭐 완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좋아진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관리를 하면 이렇게 억제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치가 안 되더라도 뭐 포기하거나 치료에 대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오늘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얘기라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조절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네. 뭐 70%에서 90%까지는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토피를 앓는 아이 중에 천식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음.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 등이 다 이런 면역학적 기전 자체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예.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환자에게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훨씬 증가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이런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천식,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유병률이 다 높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세 가지가 다 올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예. 예. 하나가 없으면 다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좀 면역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보통 저희 뭐 꼭 아토피가 아니라도 예.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면역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네. 저희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게 다 면역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시는데 네. 실제로 아토피 같은 경우는 피부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너무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피부 장벽이 되게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외부와 그리고 내부의 이런 면역 세포와의 관계가 되게 가까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면역력이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보통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피부 병변의 잦은 악화 그리고 또 이런 피부 쪽에 이런 면역력은 강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면역력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이 세균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취약한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아토피가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이유는 면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니까 면역력을 억지로 높이는 약을 굳이 먹이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예.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의 그 치료제, 그런 면역 억제제를 경구용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 쪽에 이런 관련된 면역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 일부러 치료이기 면역 때문에 억제제를 쓸 정도니까 맞습니다. 굳이 면역 높이는 무슨 건강식품 같은 걸 아이들에게 굳이 먹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식품도 예.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 예. 뭐 유산균이라든지 예. 뭐 달맞이꽃 종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하고는 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알레르기 하면 엄마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먹는 음식이라서 거죠. 네. 음식이라서 계란, 우유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그 아토피 피부염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란 흰자라든지 네. 뭐 우유 그리고 밀가루, 뭐 땅콩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괜찮고 흰자가 안 좋은 예, 거예요? 왜냐하면 항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단백질인데 네. 이 단백질은 계란 흰자에서 대부분 다 이 단백질로 예.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영유아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을 네. 섭취를 좀 지연시키거나 예. 당분간 안 먹이는 것이 좋은데 음. 성인이나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고 특별히 악화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란, 우유, 밀가루, 땅콩 이거 빼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이 그냥 이건 무조건 안 돼 하면 아이들 키 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그러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에는 이런 음식하고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더 네. 많고요. 실제로 영양소 보충 같은 경우도 음. 뭐 우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칼슘이나 음. 이런 것들을 뭐 멸치라든지 그 뼈째 먹는 그런 생선 같은 걸로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아토피에 좋은 식품들도 있습니다. 좋은 식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연이라든지 네.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 예.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네.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하셔가지고 식단 관리를 하시면은 아토피 피부염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병원에서는 아토피 치료를 어떻게 해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식이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조절 네. 그리고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도록 하고 예. 또 악화 요인을 제거하면서 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상의 악화 시에는 피부과에서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국소 면역 조절제 도포를 통해서 일차적인 치료를 하고 만약에 이어서 그런 경구 스테로이드제나 네. 면역제제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광선 치료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토피 치료 받는 아이들 중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일단 병변 악화가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집에서 거동을 하게 되면 네. 집안의 그런 항원이나 알레르기 노출 때문에 악화될 소지가 있거나 네. 혹은 아까 제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런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기존에 아토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그런 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의 피부가 갑자기 너무 나빠졌다. 네. 혹은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토 피부가 나빠지면서 열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예, 게 예. 있으시면은 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집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약 리스트 안에 보니까 스테로이드가 있었어요. 네. 스테로이드는 여전히 부모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 약이거든요.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테로이드는 안전하고 어떤 스테로이드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최근에 이런 스테로이드제의 그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네. 되게 그런 국소 스테로이드제 사용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국소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라 하면 바르는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예. 네. 연고나 크림 혹은 로션 형태로 이렇게 몸에 환부에 도포하게 돼 있는 그런 예, 형태를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 지침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제시되어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장기간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위축이라든지 또 그 저색소 침착이라든지 네. 이런
모세혈관 확장 이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치료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또 실제 처방하는 피부과 의사는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이런 스테로이드 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크게 우려하실 건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믿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네. 근데요, 선생님, 작년에 왜 안아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고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좀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이 유행이 했었거든요.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뭐 보니까 햇볕을 많이 쬐다, 또 소금물로 아이를 씻는다라는 게 있던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햇볕을 많이 쬐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것 자체가 뭐 아토피 피부염을 일부 좋아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자외선에 의해서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소금물에 씻는다 이것은 되게 자극적인 것이 환부에 닿게 되면 또 당연히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전하고 악화를 반복되는 그런 질환 특성 때문에 장기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환자의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 뭐 물에 빠지면 낙엽이라도 이렇게 잡는 심정으로 그 다른 보완 대체약이라든지 이런 민간요법에 그런 의지해서 피부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혹은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피부과 의사로서 이런 환자와 보호자를 이런 포함한 대중에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인식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약을 안 쓰면 좋긴 하겠지만 약을 안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낙엽이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괴로우면 그럴까 싶어요. 왜 잠잘 때 장갑도 끼고 자고 하잖아요. 아이들 맞아요. 긁을까 봐. 참 이렇게 아토피 환자들은 평상시에 좀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 좀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뭐 생활 습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아주 덥거나 차가운 온도를 피하고 낮은 습도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해서 낮은 습도라니까 건조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죠? 예, 건조한 네. 것 자체가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몸에 직접 닿게 하는 그런 섬유 소재는 모직이라든지 뭐 나일론 이런 합성 제품을 피하고요. 예. 부드러운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따라서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도 그런 다른 것을 껴입기보다는 네. 면 제품을 얇은 면 제품을 여러 개 껴입어서 네. 난방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물 알레르기가 확인된다면 원인 음식물을 피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대체 음식물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자체도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예. 침구라든지 카페트, 소파를 항상 청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카페트라든지 그리고 우리 커튼이라든지 하는 것은 카페트를 아예 없애거나 네. 또 커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블라인더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네. 그리고 씻을 때도 비누와 세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을 씻을 때는 가벼운 샤워가 좋고요. 미지근한 물에 10에서 20분 정도 몸만 담그는 입욕을 권장하고 네. 또 목욕 후에는 바로 이렇게 보습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워낙 이제 자주 씻기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아예 잘 안 씻기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너무 또 안 씻게 되면 예. 이렇게 노폐물이 피부에 침착이 되게 되고요, 쌓이게 예.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의 그런 가벼운 샤워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치료로 워낙 아토피의 그 민간 요법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 세상에 이런 것도 하더라,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예도 있나요?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소금물을 바닷물을 이렇게 어. 뭐 문지른다든지 이건 되게 흔하게 있는 거고요. 예. 그 외에는 뭐 식초를 갖다 바르신다든지 그 외에 뭐 된장을 바르시는 분도 있고 예. 되게 뭐 요법이 되게 다양하고 예. 그리고 그 상태가 안 좋은 부위에 침을 맞으신다든지 예. 뭐
뭐 정말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든 정말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효과가 없는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충분히 효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기존에 있는 병변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아토피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이 아토피 관련한 제품들도 참 많거든요. 뭐 비누, 보습제, 확실히 그런 거를 좀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조금 비싸기도 해요. 네. 어때요? 일단 그 비누나 뭐 샤워 제품, 그러니까 우리 클렌저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염기성이 많이 강한 제품은 피부의 지질층을 많이 벗겨내기 때문에 예. 네.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피부 장벽을 안 좋게 이렇게 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산성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약산성. 예. 두 번째로 그 도포하는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우리 좀 더 끈적끈적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자세한 성분들은 안에 세라마이드나 뭐 지방산 성분이 얼마나 함량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우리 치료 지침에 보면은 환자 보습제는 최대한 자주 바르는 게 좋기 때문에 예. 환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권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끈적끈적하다는 얘기는 이제 바르자마자 휙 날아가는 거 말고 네, 좀 아무래도 오래 남는 거 말씀하시는 보습력이 거죠? 오래 유지될 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목에 발생한 아토피 목에 피부염으로 아토피가 딱 있네요. 봐도 가렵겠네요. 네, 네. 가려움증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했고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살이 겹쳐지는 부위, 예, 팔 오금 쪽이나 이런 데 아니라도 목에서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에 심한 피부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도 국세스테로이드제와 국소 면역 조절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네. 등으로 이게 치료를 해서 호전을 보였고 그냥 바르는 약과 먹는 약 정도만 쓰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네. 이 환자분은 많이 심한 상태에서 내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조절을 되셔서 지금도 계속 관리 중에 있으십니다. 네, 얼마나 다행입니다. 걸려서 좀 좋아진 거예요? 보통 2주 정도 치료하신 사진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케이스 더 볼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손발의 비특이적인 피부염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네, 네. 네. 이 환자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손등 쪽에 예. 이렇게 손등 쪽에 걸쳐서 이렇게 가려움증을 동반한 네. 홍반성 구진하고 반 네. 이렇게 붉은 병변이 생겨서 네. 병원에 내원했고 마찬가지로 바르는 스테로이드제와 먹는 항히스타민제 네. 그리고 일부 전신 스테로이드제, 예.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를 일부 써서 조금 호전된 네. 그런 상태로 이 정도는 3일 정도 네. 치료하고 조금 좋아진 사례입니다. 제가 피부과 책에서 본 건선도 저런 병변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유아에서 아토피인 경우랑 건선이란 경우랑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건선은 보통 유소화에서도 생기긴 하지만은 네. 보통 시작되는 연령대가 보통 성인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건선은 보통 이런 습진성 피부 질환이긴 하지만은 예. 보통 위쪽에 있는 은백색의 인설이 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껍질 같은 비늘 같은 것이 달려 있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몸의 편 쪽, 그러니까 겹쳐지는 쪽보다는 예. 뭐 팔꿈치라든지 네.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선에서도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가려움증을 거의 동반하게 되고요. 건선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구별 못 하겠네요. 선생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이게 아토피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렇게 그 가려움 가려운 많이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밤에 가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밤이 되면 우리 다른 주변의 그런 각성이 좀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신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도 그렇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어두워지고 조명이 없어지고 하면은 다른 것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 몸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자꾸 글로 신경이 가는군요. 이제 그리고 밤에. 통증 수용 자체의 그런 감각의 예민도도 밤에 더 예민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보통 가려움증이나 또 우리 보통 다른 질환에서의 통증 같은 경우도 예. 일반적으로 밤에 더 심해지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그 가려울 때 안 긁으면은 더 막 가렵게 느껴지고 아이가 이렇게 가려워할 때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그 부위를 좀 때리게 해줘야 될까요? 긁으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가려운 부위란 말은 이미 그 염증성 변화, 습진성 변화가 이미 생긴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계속 긁게 되면은 병변이 더 심해지거나 또
손톱에 있는 상처, 또 손톱 밑에 있는 세균으로 인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라든지 또 다른 악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우면 일반적으로 보습제를 1차적으로 도포를 하고요. 그래도 많이 가려우면 주변 환경을 좀 차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게요?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이 감각수용 장치가 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네. 찬 걸 좀 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이 아토피로 너무 고생을 하는 집들 중에 아예 그냥 거처를 시골로 옮기는 이사를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토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뭐 가죽 형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있었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는 호주 낸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런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악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악화 요인이 그런 것들에 있는지 또 다른 것들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이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무작정 이사를 간다고 해서 예, 해결이 되는 건 그런 아닌 것 거는 같다.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토피 아이들이 지금 많아지는데 외국은 선생님 어때요? 외국은? 서구 같은 경우도 예. 기존의 유병률은 뭐 저희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저희보다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 미세먼지도 가득 올 텐데 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더 고생을 할까요? 뭐 먼지 자체가 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자체에서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노출 부위에 뭐 먼지라든지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접하지 않는 게 한 게 원칙이긴 한데 사실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우리가 갔을 때 검사를 하게 주는 것 중에 왜 알레르기 첩보 검사라고 하는 거 네, 항원이 네. 한 60가지인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모르는 알레르기가 또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첩보 검사를 하면 사실 뭐 아토피보다는 보통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원인 물질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우리 알레르기 첩보 검사나 혹은 우리 마스트 검사라고 네. 우리 피를 뽑아서 그런 아토피에서 악화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서 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뭐 적게는 30가지, 많게는 말씀드린 대로 한 60가지 이렇게 되는데 네. 실제 아토피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에는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 중에서 네. 가장 흔한 네. 30가지, 수십 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검사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알레르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사실 모든 물질들을 다 검사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거기 때문에 네. 해당 검사를 통해서도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한계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 아토피 그리고 뭐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그 실제로 그 병원에 오셔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은 네. 그 다양한 치료 방법들은 수십 년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또 임상 연구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그런 약들입니다. 네. 그래서 주위 사람이나 뭐 이런 권유나 대중매체에서 무분별한 광고로 그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이제 자신이나 뭐 자녀의 소중한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자신의 피부가 지금까지 피부와 다르다, 뭔가 나빠졌다, 악화되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이렇게 네.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마귀 같은 경우는 뭐 제 가족들에게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게 할 것 같고요. 예.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네. 나빠지고 또 악화되어서 뭐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관리만 한다면 네. 사회생활에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네.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성환 피부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좀 이렇게 긁어드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